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3년 정도 됐네요. 물론 지금은 이혼했지만요. 남들이 보면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겐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기간은 짧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원래 힘들었던 때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는 법이잖아요. 남편과 전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절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고요. 누군가가 절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게 기분이 나쁠 건 없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나 외형적인 부분에서 여태 제가 만나온 남자들 중에서 괜찮은 편이었기도 했고 말입니다. 그게 다 콩깍지이긴 했지만요. 무엇보다 사람이 진중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말도 함부로 하는 것 같지 않았고 또 남을 굉장히 많이 배려한다고 느껴졌거든요. 전 배려심이 있고 예의가 바른 사람이 이상형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했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좋은 사람일 거라 확신이 강했습니다. 남편은 흔히들 얘기하는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명문대를 나온 건 아니었지만 운이 좋은 케이스였죠. 그래서 늘 회사에서 자기가 제일 학벌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대학을 그런 곳을 나왔어도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녔잖아? 라고 말이죠. 그것도 제가 남편을 좋게 본 요소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은 운이 좋고 동료들이 다 똑똑한 점이 많은 사람이라 배울 점도 많고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 말입니다. 왜 생각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편이 딱 그래 보였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서 그때 남편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떠올릴 때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지만요. 그에 반해 전 학벌은 남편보다 좋기는 했지만 다니는 직장은 남편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탄탄한 중견기업에 다니곤 있었지만 굳이 남편과 비교를 하자면 그랬어요. 그래서 전 제가 남편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대학을 나왔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했든 그것보다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전 남편이 제게 열등감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은 본인이 더 잘 나갔으니까요. 물론 조금 이상하다 싶었던 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 번은 이런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면 사람들이 우아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아? 오히려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왜 대기업은 못 갔냐, 학교 가서 공부 안 했냐, 그러던데? 그리고 뭐 요즘 학벌 좋은 사람이 좀 많아야지. 나는 안 좋잖아. 그래도 자기는 좋은 회사 다니잖아. 그런 얘기를 나눌 때 남편이 자신이 학벌이 좋지 않은 거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과 결과적으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거니까 그거에 자부심을 느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런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건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기로 한 뒤 시어머니에게 첫 인사를 하러 갔을 때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긴 했습니다. 네가 학벌이 더 좋다고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런 말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요? 학벌이 더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깔볼 거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조금 무겁긴 했던 것 같네요. 그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로 결혼을 없던 일로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생각 없이 결혼하기는 했지만요. 만약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분 중에 마음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끝까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말이죠. 아무튼 남편과 전 그것 외엔 별다른 걸리는 것 없이 평화롭게 결혼했습니다. 신혼 땐 좋았어요. 제가 알고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본 모습이 나왔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기적인 모습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나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어. 오늘 식사 당번은 자기 아니야?
아이, 하루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나 오늘 정말 당신이 해주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 그래. 그래? 알았어. 저희 부부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식사 당번을 정해놓고 요리를 했거든요. 사실 이것도 결혼할 때 남편이 먼저 그렇게 하자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걸 나름대로 1년간은 잘 지켜오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이 당번일 땐 시켜 먹거나 라면 같은 음식을 먹을 때가 더 많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불만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식사 당번은 따로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하면 안 될까? 밥을 먹는데 남편이 넌지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퇴근이 늦어질지도 모르고 또 약속 같은 게 갑자기 생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죠, 뭐. 그동안도 나름대로 잘 지켜온 것들이니 남편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말이죠. 하지만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집안의 모든 살림을 저한테 넘길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말이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어느 순간부턴 자연스럽게 모든 집안일을 제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힘에 부쳐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도 어제 야근하고 와서 힘들어. 아, 이제 당신이 살림을 도맡아 할 때도 되지 않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맞벌이 하니까 당번 정해서 나눠서 하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서. 뭐, 공평? 아, 그렇잖아. 월급도 내가 더 많고, 회사가 더 크니까 일도 더 많은데, 집안 살림을 반반씩 한다는 게 생각해보니까 불공평한 것 같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댕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공평, 불공평, 그런 것들을 따져 묻는 그 모습의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열등감 덩어리였는데 그동안은 참고 연기를 해왔던 거죠. 결혼하고 저에 대한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으니 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였고 말입니다. 그 뒤로 그런 문제로 몇 번의 다툼이 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모든 것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뤄냈어요. 살림은 완전히 제 소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그래, 지인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해서는 속을 썩여. 세상 어느 집에서 그렇게 딱 반반을 하니? 반반이 아니라 이젠 제가 아예 다 하고 있는데요. 어머머, 지금 너 나한테 말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뭐 기분이 나빠? 아, 여자가 살림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걸로 그렇게 꽁에 있어. 이래서 배웠다는 여자애들이 문제야. 어?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아요. 사실 그것도 아닌데. 이혼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선뜻 마음이 먹어지진 않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남편은 제가 사랑해서 선택한 남자였고 결혼을 이런 식으로 끊는다는 건 마치 제가 실패한 기분이 들어서 말이죠. 그러는 동안 남편의 그 이기적임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번 장모님 생신에 나 못 가? 뭐? 가기로 했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당신 간다고 다 말했고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제 와서 못 간다는 거야? 아니, 매번 돌아오는 생일인데 그걸 그렇게 멀리까지 꼭 가야 되나? 아,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바쁘고 피곤한데 주말엔 좀 쉬어야지. 전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에 가서 새벽부터 생일상을 차렸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툴툴거리는 시어머니 앞에서 웃으면서 밥을 먹었고 말이죠. 나는 뭐 안 쉬고 싶어서 어머님 생신에 하루 종일 생일상 차렸니?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린 게 그렇게 억울해? 아, 그러면 내년부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이 아니잖아. 아, 그러면 뭔데?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벽이랑 얘기한다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아 결혼할 수가 있었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말입니다. 혼자 시골에 내려갔죠. 저희 친정이 시골이었거든요. 엄마 얼굴을 보니까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 왜 울어? 아, 요즘 박서방이랑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그냥 회사 일도 힘들고 한데.
엄마 얼굴 보니까 어리광 부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네. 아이고,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야겠다. 엄마 생일인데 내가 해줘야지. 저희 엄만 자식들에게 굉장히 헌신적인 엄마였거든요. 뭐 자식들이 다 속을 썩이지 않고 자라긴 했지만 엄만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며 정말 자식들이 해달라는 건 다 해주는 엄마였습니다. 전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엄마가 늘 안타까웠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 좋은 거 보고 먹고 하라고 하면 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니들이 좋은 거 먹고 보고 하는 걸 보는 게 엄만 제일 행복해. 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혼을 선뜻하겠다고 하지 못한 것에 엄마가 큰 이유였을 것 같긴 해요. 시골 분이셨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시고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이혼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줄 아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뭐 저희 엄만 제가 한다고 하면 말리진 않으실 게 분명히 했지만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속상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이혼이 쉽지 않았고 말이죠. 박서방은 야근한다고?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못 들어와. 그렇게 크고 좋은 회사 다니면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뉴스에서 보니까 요즘 엄청 잘 나간다고 하던데. 내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까지 하고 다녀. 아, 대단하지, 그럼 안 대단해? 아, 그렇게 크고 좋은 회사 다니는데 동네 여편네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게다가 엄마는 남편을 정말로 좋아했어요. 그런 엄마한테 남편과의 사이나 요즘 겪고 있는 갈등을 쉽사리 얘기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날도 꾹 삼켰습니다. 박서방이 내가 한 게장 좋아하는데. 그치, 다음에 같이 내려올게요, 게장 먹으러. 바쁜 사람 몸 축나지 않을까 걱정이네, 그래. 남의 아들 걱정 그만하고 엄만 엄마 딸 걱정이 나셔. 엄만 제가 내려가 있는 동안 내내 남편 걱정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바로 들어서지 않는 것에 대해 눈치를 보고 계셨거든요. 원래 딸 가진 어머니들이 다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눈치 보고 괜히 죄스러워하고 그런 건 말입니다. 저희 엄마가 딱 그랬어요. 내가 언제 박서방 좋아하는 것들로 반찬 좀 싸다가 서울에 가야겠네. 그럴 필요 없어. 힘들 텐데 그러지 마. 아, 매일 하는 일인데 뭐가 힘들어? 아, 이참에 나도 서울 구경 좀 할란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를 더 이상 말릴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일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런데 엄마는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 반찬을 바리바리해서는 싸서 들고 오신 겁니다. 저에게 말도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아니, 엄마 얘기를 하지. 그러면 정류장에 모시러 갔을 텐데. 아이고, 일하는 애 귀찮게 뭐하러 그래. 그냥 이것만 주고 갈 건데. 무슨 소리야. 서울까지 왔으면 딸내에서 하루는 자고 가야지. 아이고, 괜히 니들 불편해서 그러기 싫다. 안 불편해. 이대로 엄마가 가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그게 더 불편해. 그렇게 얘기를 하며 엄마를 붙잡아 뒀어요. 남편도 뭐 설마 엄마가 있는데 티를 낼까 싶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한 남편이 엄마를 보고서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장모님 언제 오셨어요?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게장이랑 반찬 싸들고 오셨어. 저번에 내려갔을 때 당신 바빠서 정신없다고 했더니 이렇게 싸서 들고 오셨네? 아, 아유, 안 그러셔도 되는데, 먼 길 고생 많으셨겠네요. 왜 말을 그렇게 해도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 뭔지 아시나요? 남편은 딱 봐도 엄마가 온 게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엄만 아무 때나 와서 아무 때나 자고 가도 아무 말 안 하면서 말이죠. 순간적으로 뒷골이 확 땡겼지만 엄마 앞이라서 웃으면서 넘겼죠. 그리고 뒤로 남편을 데리고 와 말했습니다. 그렇게 싫은 티를 꼭 내야겠어? 내가 언제 어머니 앞에서 싫은 티를 내?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아, 나도 놀라서. 아무리 놀라도 그렇지. 엄마 앞에서 그런 표정 지어야 되냐고. 당신 먹으라고 반찬까지 해가지고 멀리서 온 양반한테. 아, 내가 언제 해달래? 소리 안 죽여? 너 진짜
나랑 그만 살 거야? 제가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입을 다물긴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있는 내내 입술이 뚱 하고 나와서는 세상 불편한 티라는 티는 다 냈습니다. 당장이라도 얼굴에 먹고 있는 국물을 다 쏟아붓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아이고, 내가 괜히 니들 불편하게 갑자기 왔나 보다. 아니야, 저 사람이 요즘 나한테도 저래. 회사 일이 워낙 바쁘니까. 아이고, 그래도 부부끼리 그러면 쓰나. 너희 둘은 잘 지내야지. 그 와중에도 저와 남편이 혹여 잘못 지낼까 걱정하는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한 뒤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끝까지 배웅해드린다는 말도 하지 않고 안방에 처 누워있는 그 남편이라는 놈의 머리채를 붙들고 오고 싶었지만 참았죠. 엄마, 이거 가지고 가. 아유, 됐다. 무슨 돈이야, 돈은. 사위가 주는 용돈이에요. 그냥 받으세요. 많지도 않아. 아유, 얼마 전에 생일에도 줬잖아. 아이, 그건 내가 준 거고. 이건 사위가 주는 거라도 그러네. 한사코 받지 않겠다는 엄마한테 용돈 30만 원을 쥐어드렸어요. 왔다 갔다 차비에 반찬들 만드는 재료비까지 그것도 모자라 싶어서 더 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받지 않으실 것 같아서 딱 그 정도만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줬다고 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실 것 같아서 그렇게 거짓말한 거고요. 어쩔 수 없다는 듯 받아들고 다시 집으로 내려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서 집으로 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소파에 드러 누워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확 하고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죠. 좋냐?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남편이 절 빤히 보더군요. 좋냐고! 싫을 건 또 뭐야. 집에 다른 사람 있으면 당연히 불편한 거지. 내가 말했지. 평일에 일 바쁘니까 주말에 난 정말 쉬는 것처럼 쉬고 싶다고. 그래. 그래서 장모님 생일에도 쉬셔야 한다고 안 내려가셨잖아요. 제가 비꼬는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가 뭘 잘한 게 있다고 화를 내긴 화를 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야, 나는 남자고 넌 여자잖아. 그게 뭐, 여자 낳아준 부모가 뭐 다르기라도 해? 결혼했으면 너도 결혼한 여자의 본분을 지켜. 결혼한 여자의 본분이 뭔데? 평생 키워준 부모보다 시부모한테 더 잘하고 같이 회사를 다녀도 집안일은 다 하고 그게 결혼한 여자의 본분이라는 거지, 지금?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 넌 무슨 조선시대에서 왔니? 남들이 뭘 그러고 살아. 너, 너 지금 너라고 했어? 그래, 어쩔 건데? 말싸움을 하다 보니 감정이 격앙되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더 가면 위험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멈춰야지, 아니면 끝장을 보겠다, 뭐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전 심호흡을 하고 한번 참았어요. 하지만 그런 절 남편은 더 건드렸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그렇게도 눈치가 없는 건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잘 내려가셨으면 된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리고 장모님도 그래. 연락 없이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니지. 아무리 자기 자식 집이라고 해도. 네 엄마는 연락하고 오는 줄 알아? 뭐? 너 지금 니라고 했어? 너 말 자꾸 그렇게 할 거야? 둘 다 마주보고 씩씩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많이 흥분한 상태였거든요. 전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엄마한테 전화나 한번 해. 너무 피곤해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내가 30만 원 드렸는데 그거 당신이 챙겨준 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말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30만 원을 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남편의 눈빛이 확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말투도 바뀌더라고요. 30만 원을 드렸어? 그래, 당신이 줬다고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엄마한테 전화 한 통 드려. 알겠어? 사위 주겠다고 반찬해서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감사하단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바로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말입니다. 정말로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네요.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고개가 돌아갔어요. 남편이 저에게 저벅저벅 다가와 제 뺨을 내리친 겁니다. 왜 사람이 너무 놀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자각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때의 제가 딱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그리고 사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애미한테 30만 원을 썼어? 그렇게 많이 줬다는 말이야, 지금?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무슨 소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군요. 그래서 제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정말 미친 인간 같았어요. 네 엄마가 대체 한 게 뭐가 있다고 30만 원씩 줘? 어? 넌 돈이 아주 그냥 썩어나지? 어? 이게 진짜 오냐오냐 해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전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대갚아 줬습니다. 네, 저도 남편의 뺨을 내리쳤죠. 그것도 온몸에 힘을 실어서 아주 세게 말이죠. 저에게 뺨을 맞은 남편도 저처럼 순간적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생각하는 듯 멍하더군요. 본인이 그렇게 저를 쳐놓고 본인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한 걸까요? 등신도 아니고 말이에요. 너 지금 나 쳤어? 미쳤어? 돌았어? 제정신이야? 그래, 너 쳤다. 그러는 넌 돌아서, 미쳐서 나를 쳤니? 어? 이게 진짜 죽으려고. 그래, 어디 죽여봐, 이 개자식아. 넌 지금 네 장모가 시골에서 네가 좋아한다는 반찬 바리바리 쌓아서 들고 온 거 고맙지도 않지? 그리고 거기에 네 돈도 아니고 내가 번 돈 내 돈으로 용돈 드렸다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니? 어? 내가 네 돈 뺏어서 줬냐고. 아니, 지 돈을 줬다고 해도 그래요. 고작 30만 원이었습니다. 300도 아니고 30이요. 그런데 그거에 저렇게 울컥해서 뒤집힌 게 진짜 너무 개자식 같아서 말도 화가 나다 못해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넌 네 남편이 한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라고.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네가 벌어오는 돈도 우리 집 살림이지. 그러면 나랑 합의하고 써야 할 거 아니야.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밖에서 네 친구들이랑 술 처마시고 놀면서 쓰는 돈은 나랑 상의했냐? 어? 너 지난달에 술값으로 100만 원 썼지? 그건 나랑 상의했냐고.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해? 정신 나갔어? 돌았어? 난 남자고 넌 여자잖아. 그게 뭐? 넌 네 인생에서 내세울 게 네가 남자 새끼라는 거 말고는 없니? 말끝마다 남자 남자 지랄이야. 너 지금 내가 너보다 학벌 못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얘기가 왜 거기를 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세울 게 남자 새끼라는 말고는 없다는 말을 자기가 나보다 못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걸로 듣고선 학벌 얘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자격지심도 그 정도면 병인데 말이죠. 그간 학벌로 저에게 얼마나 열등감을 느껴왔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너 나한테 열등감 있니? 여기서 학벌 얘기가 왜 나와? 야! 남편은 제 입에서 나온 학벌과 열등감이란 말에 눈이 돈 듯 했어요. 말 그대로 제 어깨를 밀쳐 제가 넘어졌거든요. 미친놈이 뺨을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런 짓까지 한 겁니다. 뭐 진작에 그 관계는 끝이 난 관계긴 했지만 이건 뭐 부부관계를 끝내는 걸 넘어서 아예 저 인간을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더군요. 남편은 넘어져 있는 절 보고선 미친년 어쩐년 하면서 욕이라는 욕은 다 해대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서럽고 서럽고 또 서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모든 현실이 다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조금 전에 헤어진 엄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그대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간단한 짐만 싸서 말이죠. 뭘 더 챙기고 말고 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를 보고 안겨 울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에게 그런 짓을 당했다는 걸 알면 가장 속상해할 사람이 엄마라는 건 이성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멘탈이 나간 상태에선 그냥 엄마를 찾게 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네가 여기 왜 왔어? 오늘 오전에 터미널에서 자기를 배웅해 주던 딸이 오후에 자신을 따라 시골로 내려왔으니 놀랄 수밖에요. 전 그런 엄마에게 다른 설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냅다 안겨 울었습니다. 아,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엄만 철렁한 얼굴로 저를 토닥이며 그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죄스러운 마음이 들긴 해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안겨오는 딸을 보며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셨을 테니까요. 나 이혼할래. 그 개자식이랑 못 살겠어, 엄마. 미안해. 아이고, 엄만 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얘기해봐. 엄마한테 네가 왜 미안해? 엄만 이혼이라는 말에 덜컹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우는 절 보곤 나무라는 투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건지 한참을 그렇게 토닥이며 절 달래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전 진정이 됐고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따라 본가로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에 하나도 정리되지 않아서 어버버 거릴 줄 알았는데 막상 입을 떼고 나니 무슨 폭포수가 쏟아지듯 말이 그냥 주르르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간 정말 쌓인 게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때렸단 말이지? 너를? 엄만 제가 맞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개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화가 많이 난 엄마의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사실 저도 놀랄 정도였어요. 내가 이 개자식을 가만두나 봐라.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을... 엄마, 나 그 인간이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당연한 거지. 그런 놈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엄마는 남편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오는 것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누군가 그렇게 대신 욕을 해주고 화를 내주니까 조금 풀리는 게 있더라고요. 조금 전까진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서러웠는데 엄마와 한바탕 털어내고 나니 조금 후련해지면서 다시 올라가서 정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루 쉬고 다음날 서울로 다시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버티고 앉아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너 돌았지? 어딜 감히 외박이야?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데 그냥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챙겨 나올 심산으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안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대답 안 해?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어딜 다녀오든 말든 그런 것까지 너한테 보고를 해야 돼? 네가 정말 미쳤구나. 어? 외박하고 들어왔는데 어딜 다녀왔는지 말을 안 해? 너랑 같이 안 살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순간 남편이 멈칫하더군요.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인상을 찌푸리고서 되묻더라고요. 너 지금 그거 설마 나랑 이혼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꼴을 당하고도 너랑 계속 같이 살 줄 알았니? 내가 미쳤니? 전 정말 의외였던 게 남편이 제가 이혼을 하자는 말에 놀랐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짓을 해놓고선 말이죠. 전 처음에 제 뺨을 올려붙일 때 이 사람도 그냥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막 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은 제 기강을 잡으려고 한 행동인 겁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무슨 같이 사는 아내 기강을 때리는 걸로 잡겠다는 건지 미친놈이 따로 없다니까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남편과 한참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랑 남편이 안방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중이라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거였죠. 아니, 이거 보세요.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그냥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연락 없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말입니다. 다시 생각하니 다시 화가 나는 것 같네요. 저 이제 어머님 아들이랑 안 살려고요. 이혼할 겁니다.
그니까 왜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이랑 안 산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만점짜리 남편이 또 어디 있니? 만점이요? 만점인 인간이 장모님이 집으로 반찬 해들고 찾아왔다고 장모님 앞에서 싫은 티를 내서 장모가 눈치 보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딸내미가 엄마 고생했다고 용돈 30만 원 쥐어드린 게 화가 나서 부인 뺨을 때리는 게 만점이에요? 어디가 만점인데요? 다다다다 쏘아 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내용보다도 제가 격앙된 모습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더 놀라시는 듯 보였어요. 내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이렇게 대답했으니까요. 그건 네가 잘못했고 너희 엄마가 잘못한 게 맞네. 뭐라고요? 아, 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를. 주말에 쉬는 애를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그리고 너도 용돈을 드릴 거면 사전에 상의를 했으면 좋았잖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왜 연락 안 오고 오시는데요? 저도 불편해요. 저도 엄청나게 불편하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저는 뭐 편해서 어머님이 이러고 아무 연락 없이 찾아오는 거, 벨도 안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거, 아무 말 안 했는 줄 아세요? 저도 불편하고 싫어요. 하지만 참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왜 그런 노력도 안 하냐고요. 이건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의 문제죠. 전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인간이랑 못 삽니다. 그리고 지 화난다고 마누라 때리는 인간 말종 새끼랑 더더욱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 안 해? 둘이 함께 절 향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올 뻔했습니다. 덜했다. 난 너랑 이제 안 살 건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를 왜 해? 아까 한 말 못 들었어? 나 너랑 이혼할 거라고. 이젠 남남 될 거라고. 이 인연이 정말로 미쳤나? 시어머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제 뺨을 다시 한번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이 미친 것들이 쌍으로 약을 처먹었나? 전 엄마가 저를 따라 올라온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따라왔더라고요.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막말하는 걸 다 듣고 목격을 하신 겁니다. 전 그 점이 아직도 마음이 매우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만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두 사람에게 던졌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전날 싸가지고 왔던 반찬들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그 두 사람을 향해 던진 거였죠. 내가 저 버러지 같은 새끼 주겠다고 공을 들여 새벽부터 반찬을 처했네. 내가 등신이지. 내가 등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던지는 엄마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정말 현실감이 없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무슨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니까요. 왜 예전에 아침 드라마에서 김치로 사위 귀싸대기 때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제 남편은 저희 엄마한테 게장으로 귀싸대기를 맞은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긴 하네요. 당시엔 웃기지도 않았어요.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그 애미의 그 딸년이라니까 집안이 난리가 나지. 뭐라고? 지금 우리 딸 욕했어? 순간 엄마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식간에 휘청거렸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살림을 한 사람이었고 저희 엄만 시골에서 농사를 하고 시집살이를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힘으로 밀고 나가면 솔직히 젊은 저도 이길 자신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놔? 이 여편네가 정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놓으세요. 너, 우리 엄마 건들기만 해봐. 내 손에 뒤지는 거야. 왜 그런 말 있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정말로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사연을 쓰고 있는 저도 그때를 다시 떠올리니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 오네요. 귀에서 시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참을 엄마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엔 남편이 힘으로 떼어놓게 됐어요. 엄마의 손에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었고 그걸 본 시어머니가 자기 머리를 감싸주며 그 와중에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안 그래도 머리숱 없는데 이 미친 아줌마가 내 머리 어쩔 거야. 어쩌기는 뭘 어째? 그 머리 다 쥐어뜯어서 대머리 만들어 놓기 전에 이 닥쳐. 장모님,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닥치라고 하셨어요? 너도 닥쳐. 그 무쇠 소뚜껑만한 손으로 내 딸 얼굴을 때렸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으니까 뭘 자랑겠다고 소리를 질러? 남편은 엄마의 그 기세에 쫄아서 입을 다물더군요. 나중에 들은 얘긴데 저희 엄마가 진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그만큼 눈빛이 살벌했다고 말이죠. 우리 애는 이제 이 집 며느리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서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엄마를 멈춰서게 했어요. 지금 도망가는 거야? 어? 내가 니들 둘 가만히 둘 줄 알아? 딱 기다려. 내가 당장 경찰에 당신 둘 폭행으로 신고할 거니까 어디 한번 해보시지. 엄마가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시어머니가 멈칫하더라고요. 우리 딸한테 어디 피해 조금이라도 주기만 해봐라.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정신 나간 여편네가 어떤 여편네인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네 아들내미 다니는 직장에 그리고 모임에 친구들의 온갖 곳에 다 쫓아다니면서 마누라 팬놈이라고 다 말하고 다닐 거야. 전망할 놈 직장 앞에서 1인 시위도 할 거고 내가 못할 것 같아? 어? 제가 봐도 우리 엄만 진짜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도 그럴 것 같았나 보더라고요. 입을 바로 다문 걸 보면 말이죠. 뭘 잘한 게 있다고 신고니 뭐니 나불거려? 너도 네 동네에서 제대로 얼굴 못 들고 살게 해줘봐, 어디? 시어머니인 성질 같아선 뒤집어 엎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입을 더 이상 떼지 못했어요. 엄만 저에게 짐을 챙기라고 손짓했고 전 대충 급한 것만 챙겨 들고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두 사람은 저와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말이죠. 그렇게 집을 나와 경기도에 있는 여동생네 집으로 갔어요. 여동생이 경기도에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직장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저와 엄마의 방문에 여동생은 많이 놀랐지만 저와 엄마에게 있었던 일을 다 듣고선 왜 자기를 부르지 않았냐며 되레 화를 내더군요. 본인이 있었으면 절대 거기서 끝내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간은 여동생 내에서 먹고 자며 출근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변호사를 만나 이혼에 대한 상담을 받고 말이죠. 제가 그렇게 며칠을 바쁘게 지내는 동안 남편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창 바쁜 일이 정리되고 이젠 이혼하려면 연락이든 뭐든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던 때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전 정말로 바빠서 연락하지 않은 거였는데 남편은 자존심 세운다고 먼저 연락을 안 했더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요. 합의 이혼하자. 그동안 내가 당했던 일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해줘야지. 네가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게 뭔데? 그날 분풀이 다 한 거 아니었어? 그건 그거고 네 입으로 살림 반반씩 하자고 해놓고 약속 안 지키고 날 무슨 몰상식한 여자 취급한 거 그리고 여자가 살림하는 게 당연하다고 숨쉬듯 무시하고 집안일 당연하다 세뇌시킨 거에 대한 보상. 아, 그런 걸 누가 보상을 해주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너만 비웃어. 변호사는 아니라던데? 뭐? 남편은 제가 변호사까지 만났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란 듯 했습니다. 살림 반반씩 하기로 한 거 우리 그때 각서 쓴 거 기억 안 나니? 야, 그건 장난으로. 난 장난 아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살림은 반반씩 하자고 각서를 썼었거든요. 그것도 남편 본인이 먼저 말을 꺼내서 지가 쓰자고 해서 쓴 거였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쓰일진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네가 톡으로 매번 저녁 뭐 먹고 싶다. 오늘은 저녁 당신이 해라.
이렇게 남겨놓은 게 수두룩하거든. 그게 증거가 되고도 남는다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어,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그날 네 엄마랑 네가 나랑 우리 엄마한테 한 짓 생각하니까 그렇게까지 해야겠더라고. 니네 엄마가 한 짓은 생각 안 해? 네 엄마랑 네가 먼저 선빵 친 거잖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유치한 단어들을 뱉으며 싸웠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싸움이라는 게 유치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처음엔 절대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뻗팅기더니 본인도 여기저기 물어보고 나선 소송으로 가면 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위자료를 받고 기존에 함께 집을 샀던 것도 반반 나눠서 분할을 깨끗하게 마친 이후에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전 그러고 난 뒤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관련된 소식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나고 그 당시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제가 결혼을 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일부러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인간들이 누구 신세를 또 망치려고? 엄만 저처럼 소식을 끊고 사시는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물어물어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건지 소식을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한번 화가 나면 끝장을 보다 못해 물고 놓지 않는 타입의 사람이더라고요. 왜? 무슨 일인데? 글쎄 선을 본다지 않니? 어느 데가 아가씨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건지.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신경 쓰지 마. 우리도 그런 인간들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살자. 응?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아는 사람이라 못 그러겠다. 알고 봤더니 남편의 선을 주선해주는 주선자 아주머니가 엄마와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지인분이 제 전 남편이라는 걸 알고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는 과정에서 엄마도 남편이 선을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말입니다. 엄마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마 가장 결정적이고 그 사람들도 헉 하고 물러선 이유는 남편이 저를 때렸다는 거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아내에게 손찌검하는 남편이 가당치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한 자리가 파투가 나면서 그 주선자를 통해 시어머니의 주변 지인들에게 소문이 난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절 때려서 이혼당했다 하는 것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절 찾아왔더군요. 네가 소문낸 거지? 우리 아들이 그랬다는 거. 차마 본인 입으로 마누라를 때렸다는 말을 뱉기는 그랬던 건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원래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소문이 다 난다는데 뭐 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쩔 거야? 뭘요? 내 아들 혼삿길 막혔잖아. 어쩔 거냐고. 평생 저대로 혼자 살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제가 책임을 왜 져요? 어머님이 책임지고 사세요. 그렇게 귀하신 아들인데. 제가 장담하는데 남편은 절대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새 장간 들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운이 좋아서 재혼하게 되더라도 또다시 금방 이혼당하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구닥다리 마인드를 누가 품어주냐고요, 글쎄.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든 생각은 열등감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말끝마다 저에게 학벌이 어쩌고 했던 거 보면 말이죠. 본인이 그것에 대한 열등감을 늘 가지고 있었으니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아니겠어요? 왜 남자들은 자기보다 여자가 잘난 꼴을 못 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자기보다 잘나면 오히려 찍어 누르려고 무리수를 두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탈이 나는 건데 말입니다. 그냥 누가 잘났든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혼했다는 걸 아는 친구 한 명이 묻더라고요. 다시 재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결혼이란 단어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한텐 말이죠.
물론 언젠가 이 상처가 흐려져서 다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당분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란 단어만 떠올려도 진절머리가 나는 걸 보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 두 사람은 저에게 아주 큰 피해를 준 거죠. 마음 같아선 그 피해 보상도 해달라고 하고 싶네요. 엄마에게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엄마도 옛날 분이시라 여잔 결혼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그래도 내심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에게 관련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 걸 보면 말입니다.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효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조금 무겁긴 해요. 제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안 겪었다면 물론 더 좋았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어나 버린 일인 걸 어쩌겠어요. 극복하고 살아야죠. 그리고 전 옆에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 잘 이겨낼 겁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말이죠. 그래도 이제 이런 곳에 제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된 정도가 된 걸 보면 확실히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재밌으라고 털어놓은 얘기들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쓰면서 재밌긴 했어요. 드라마 속 장면 같은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얘기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겐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엔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 저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길 바라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을 막 지난 손주들의 재롱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50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소리 듣기엔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워낙 결혼을 어린 나이에 해서 그런지 엄마 소리도 할머니 소리도 또래보단 일찍 듣게 되네요. 할머니 소리가 뭐 그리 듣기 좋은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전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발음도 못해서 할미라고 부르지만 말이죠. 저한테 안아달라고 손을 내밀며 할미를 부르는 손주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답니다. 웃음만 터질 뿐이죠. 제겐 아들이 둘 있는데요. 둘 다 의사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키웠기에 의사를 둘이나 만들었냐고 하시는데요. 전 진짜 뭘 한 것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뭘 하라고 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했던 애들이었죠. 제 친구들은 이런 제가 부러워 죽겠다고 하지만 제겐 말 못할 사정도 많았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남편과 전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제가 살던 동네에서 남편 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네에서 제일 큰 집이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군인이셨기 때문에 더욱 유명한 집이었죠. 저도 딱 한 번 남편의 생일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절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시어머니의 시선은 어린 마음에도 깊이 기억에 남을 정도였답니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말이죠. 당시엔 그저 무섭다고만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께선 꾀죄죄한 제 모습을 마치 벌레 보듯이 봤었던 것 같아요. 생일 초대를 받았다고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챙겨 입었지만 시어머니의 눈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날 이후로 전 한 번도 남편의 생일에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남편은 그 상황을 미안해 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전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죠. 그랬기 때문에 남편이 제게 고백을 했을 때도 프로포즈를 했을 때도 전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와 사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 꾸준하게 선자리를 마련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이 고집스럽게 밀어붙이자 시어머니께서도 별다른 말씀을 못 하시더군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는 정반대로 절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신혼 초기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께선 남편이나 시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저를 싫어하거나 불편해하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릴 때도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께선 우아하게 사람을 깎아내리는 기술이 있으셨거든요.
결혼을 하자마자 전 매주 시어머니께 불려가야만 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타고난 천성이 바닥인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어코 우리 집에 발을 밀어 넣었으면 적어도 이 집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봤자 봄바탕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가르쳐야 할 것들이 산더미구나.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급이 맞는 집안의 아이였다면 이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나이 먹고 이게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구나. 너 때문에. 그렇지? 시어머니께선 높지도 낮지도 않은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제대로 듣지 못했더라면 저에게 욕을 퍼붓고 계시다는 것조차도 모를 정도였죠. 표정도 얼마나 온화하게 말씀하시는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울컥하는 저만 바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전 온갖 구박을 받아가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물론 남편에겐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제 속에 저도 모르는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굴었을까 후회가 돼요. 그저 시어머니께서 넌 부족하다, 너 같은 모자란 앤 처음이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지금까지 숨은 왜 쉬고 있느냐 등의 말을 들으면서 그 순간엔 울컥하다가도 이내 참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었거든요. 참 바보 같죠? 이런 것이 가스라이팅이 아닐까 싶어요. 머리론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시어머니의 담담한 태도를 보면 정말 제가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듣고 계시는 분들이 가슴을 치시며 고구마를 100만 개 먹은 것 같다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저의 행동은 남편이 눈치채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죠. 다도를 배우러 간다는 제 말에 남편이 절 데리러 왔거든요. 평일엔 군부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주말이면 시어머니와 외출을 하는 아내가 궁금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다도를 가르치시며 시어머니께선 온화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거니? 몇 번째 설명을 해줘도 손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천박하게 어떻게 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니? 다시 할게요, 엄니. 다시 한다고 달라질까? 너같이 미련하고 머리 나쁜 앤 처음이구나. 지나가던 개를 잡아서 가르쳐도 너보다는 낫겠다. 이래가지고 모임에 널 데리고 나갈 수 있겠니? 다들 우리 집이 어떤 곳인지 다 알고 내 아들이 누군지 다 아는데 내 아들이 고작 너 같은 애 때문에 욕을 먹어야겠어? 시어머니의 폭언에 속에서는 용암이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이 이를 악물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선 많이 놀란 얼굴을 하시곤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길 왔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은 그동안 절 불러서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냈죠. 처음엔 당황하던 시어머니께선 이내 평정을 되찾곤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기가 찬지 헛웃음을 짓더군요. 저 역시 순식간에 달라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고요. 남편은 대화를 다 들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절 불러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시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르치겠다는데 네가 왜 나서? 남자가 나설 자리 아니다. 남자고 여자고 며느리이기 전에 이 사람도 장인 어른의 딸이에요.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실 자격 없으시죠. 전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네가 불렀니? 왜 나한테 잔소리 듣는 것이 그렇게 억울했어? 그래서 이런 일을 만들어서 모자 사이를 이간질이라도 할 생각이었니? 무식한 줄 알았는데 머리를 쓰기도 하는구나, 너도. 어머니, 전 그이가 오는 줄 몰랐어요. 오늘도 어머니랑 다도 수업을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나온 건 맞지만 여기 올 줄 정말 몰랐어요. 됐다. 네 목소리 더 듣고 있다간
내 기가 썩을 것 같으니까 이만 가버렴. 어머니, 진짜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선 남편의 외침에도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서셨습니다. 남편은 가만히 있는 제 손을 붙들곤 도대체 왜 지금껏 말하지 않았느냐고 호통이었죠. 묵묵하게 참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제가 시어머니께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조금도 없다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저도 머리론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진 않았지만 주말이 되면 절 데리고 영화니 공연이니 전시회 등을 다니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건 아이를 가지면서였습니다. 뭔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나 할까요? 첫 애를 가지면서 엄마로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누군간 태교가 아무런 소용없다고 하시지만 전 엄마와 아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해야 아이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도 저 스스로가 떳떳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무장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께선 선물을 한가득 챙겨서 집으로 오셨어요. 임신 초기라 조심하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챙기라고 하시면서 종이 가방을 여러 개 가지고 오셨죠.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선물을 가져오셨을 것 같으세요? 영양제? 아니면 아기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 태교 동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신 건 고등학생들이 보는 영어 단어장과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겹도록 본 책을 다시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런 것을 선물로 주는 의도가 뭔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의아해하는 절 보면서 말씀하셨죠. 아이 머린 엄마를 닮는다고 하는데 널 닮았다가 전응아밖에 더 태어나겠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하면서 머리를 좀 써보렴. 평생 써본 적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애들이 평균으로는 태어나겠지. 그리고 이 음악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자기 전에 30분 이상 듣고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절대 빼놓지 말고 듣고 있으렴. 어머니, 이런 거 아니라도 저 충분히 뱃속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져가세요. 이런 거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우리 집안 5점으로 너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 기어코 네 자식들까지 우리 집안 쓰레기로 만들어야겠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예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알고요.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자기 손주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버러지 취급하는 일반 가정집에서도 아이 귀한 줄 알고 말을 하나 하더라도 신중하게 한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선 그럼 어디 두고 보자고 하시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죠. 전 선물은 필요 없으니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선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주신 선물들을 하나씩 가방에 다시 담았어요. 그러곤 그대로 입구에 두었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전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는 꼴도 보고 싶지 않으니 시댁에 가져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뭐하러 돌려주느냐며 그냥 버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를 한 제게 잘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신혼 때처럼 묵묵하게 있지 않고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생소하면서도 자신이 생겼답니다. 더 이상은 그 가스라이팅 속에 있지 않구나 싶더라고요. 세월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죠. 어느새 전 산딸이 되어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을 쏙 닮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히 눈물도 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 아이를 낳은 것이 맞는 것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제가 엄마가 됐다는 것이 실감나기 시작한 것은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였어요. 진짜 신생아 육아는 전쟁 그 자체더군요.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분유를 섞어서 먹이는데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울고 돌아서면 기저귀를 갈아달라 우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이지 이런 것이 육아인가 싶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라면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랫집에 살고 있는 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이지 우는 아이를 안고 같이 울었을 거예요. 혼자선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거도 못하냐고 호통을 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의 자식이랑 제 자식이랑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힘든 점도 많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첫째를 보면서 언제부터인가 제발 좀 천천히 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빨리 크는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남편 판박이나 다름없는 첫째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첫째가 3살이 막 지났을 무렵인가 시어머니께선 첫째를 데리고 가서 지능 검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했죠. 영유아 발달 검사야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물었더니 정말이지 기절초풍할 대답을 하셨답니다. 다행히 외모는 우리 아들을 닮아서 멀쩡한데 혹시나 널 닮아서 머리가 나쁘면 큰일 아니니? 미리 공부를 시켜도 남들을 못 쫓아갈 텐데.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는데요.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앞으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매번 말끝마다 저더러 무식하다, 모자라다 하는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교養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면전에 대고 하시는데요. 저한텐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연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주 자식 낳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나 보구나. 시어머니 어려운 줄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내뱉고 말이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말투 저희 아이가 보고 배울까 무섭네요. 그러니 그런 말씀하실 생각이면 오지 마세요. 전 단호하게 시어머니께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저의 이런 행동에 약간 놀라신 눈치였어요. 매번 남편의 뒤에서만 있을 줄 아셨겠지만 전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고 전 그 뒤로도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둘째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첫째에게 이상한 생각을 주입시킬까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둘째는 성격이 급한지 주스를 다 채우지도 못하고 일찍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덕분에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죠. 혹시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고요. 넌 고작 애를 10달 품는 것도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드니? 만약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쩔 뻔했어. 평소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애가 일찍 나와? 그게 이 사람 문제는 아니죠.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 것뿐인데 왜 그런 것조차 이 사람 탓을 하세요? 그럼 누구 탓을 하란 말이냐? 엄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조심성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생겨. 자꾸만 제 탓이라고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엄니. 제가 잘못한 건지. 아무리 제가 손끝에 박힌 가시 같은 존재라고 해도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죠. 적당히 좀 하세요. 어머니는 앞으로 여기 안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셔서 자꾸 억지만 부리시고 제 앞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저 없는 곳에선 얼마나 더 하셨을까 상상도 안 되네요. 이만 가세요, 어머니. 남편은 시어머니의 억지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내쫓다시피 어머니를 밖으로 모셨죠. 그 뒤로 몇 번은 더 시어머니께서 오고 싶어 하셨지만 저도 남편도 단호하게 거절했답니다. 이날 일이 기폭제가 된 것인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 저희 가족 전부가 가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요. 자꾸만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죠. 시댁에선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남편은 특별한 기념일이 아니고서야 절대로 시댁에 가지 말라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전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토요일마다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 시간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에 만화만 보고 있다는데 기특했죠. 하지만 이런 저의 교육 방법이 시어머니의 눈엔 차지 않으셨어요. 그날은 시아버지의 생신이라 일식집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전 아이들과 외출할 때 보고 싶은 책을 2권씩 챙겨서 가는 편인데요. 그날은 첫째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챙기더라고요. 전 책을 깨끗하게 잘 챙겨야 한다고 하고는 늘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어주었죠. 둘째는 그림만 보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형이 보면 옆에서 자기도 책을 보겠다고 떼를 쓰는 아이라 그림책도 챙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옷도 제대로 고를 줄 모르냐며 타박을 하셨지만 전 그냥 흘려 넘겼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아이들은 금방 배가 부른지 책을 꺼내서는 둘이서 소곤거리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제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자기들끼리 너무 얌전하게 잘 앉아 있었죠. 형님은 어떻게 저렇게 얌전하게 있을 수 있냐며 자신의 아이들이랑 비교가 된다고 부러워하셨지만 전 오히려 너무 앉아만 있으려고 해서 고민이라고 말하며 나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너희 집이 그렇게 궁핍하니? 둘이서 벌면서 도대체 돈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혹시 너 우리 아들 몰래 친정에 돈 갖다 주고 그러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희 충분히 잘 지내고 있고, 설사 저희가 장인 어른께 용돈을 챙겨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께선 정말 친정에 돈을 보내주느냐며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당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손을 좀 다치는 바람에 집에서 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를 조금 챙겨드리긴 했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곤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전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전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을 물어보시냐고 말했죠. 저도 모르게 날선 반응을 보여 민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답니다. 시어머니께선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더니 첫째가 보고 있는 책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낮에 도서관에서 읽어보더니 너무 재밌다고 하게 빌렸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그 책 그거 얼마나 한다고 더럽게 다른 사람들 손때나 묻은 책을 보게 만들어? 서점 갈 돈 없어? 서점 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전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배울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갔고 아이가 원해서 책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말 잘했다. 도서관 좋지. 그런데 너네 애들이 이렇게 클 동안 고작 도서관 데리고 다닌 것이 다니? 이만한 나이면 외국어도 시작하고 기본적으로 음악, 미술, 체육 하나씩 골고루 배워야지. 6살이나 된 애가 아직 구구단도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니? 어린이집 교사라는 애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텐 관심이 없어. 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어린이집 교사거든요. 구구단 빨리 외우고 영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전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요. 제 대답에 식사 자리 분위긴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다른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이들 교육을 두고 시어머니와 저의 설전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시어머니께선 앞으로 아이들 교육은 자신이 맡아서 챙길 테니 당장 내일부터 아이들을 본가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전 못한다고 대답했죠.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애들 엄마가 어련히 잘 키울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여보, 속 편한 소리 하고 계실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집안에 어울리는 아이가 아니라고 했죠? 지금 보세요. 애들 미래는 조금도 관심 없는 저 모습을 좀 보라고요. 시어머니께선 무조건 손자들을 자신이 키워야 한다고 우기셨지만 시아버지께선 좋은 날 얼굴 붉히는 일은 그만 좀 만들자고 하시면서 선을 그어버리셨죠. 제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나서도 12번은 더 나서서 시어머니께 따지고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가족 식사 자리는 마지막에 냉랭한 분위기로 마무리됐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희 집이 시댁 식구들과 인연을 끄는 건 다른 사건 때문이었어요. 해가 몇 번은 더 바뀌고 큰애도 초등학생이 됐죠.
그날은 명절에 차례를 지내려고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한껏 의젓한 척하고 있던 첫째에게 어른들이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셨어요. 첫째는 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의사가 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그렇듯 첫째도 매일 꿈이 바뀌고 있었는데요. 당시 제가 열이 높아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이 강렬했던 것인지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웃으시면서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덕담을 해주시는 가운데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제 마음에 불을 지른 한마디였습니다. 의사는 무슨 엄마 머리 닮았으면 절대 못하죠. 제가 가르쳐 봐서 아는데 진짜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그런 애는 처음 봤다니까요. 엄마, 그만 좀 하라고. 아니, 친척 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애도 듣는데. 아, 내가 뭘 틀린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희 엄마가 워낙 등신이라 넌 너희 엄마 머리 닮아서 그런 일 못할 거야. 나중에 좌절하지 말고 애당초 다른 꿈을 생각해 보렴. 알겠니? 방금까지 웃고 떠들던 친척들이 다들 입을 떡 벌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첫째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다 머리 나쁜 엄마 탓을 하라고 하더군요. 순간 눈이 돌아버린 전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소리나게 쳐냈어요. 시어머니께선 깜짝 놀라시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시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지금 아이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해도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이뤄질 수 없는 희망을 심어주느니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맞지. 진실이요? 뭐가 진실인데요? 정말 어머니 징글징글하네요. 어머니께서 매번 집안 타령하시는데요. 사실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모르겠고요. 너 감히 어디다 대고? 그 감이라는 말, 그 말도 전 왜 저한테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감이라니요? 너 여기 어른들 다 계시는데 목소리 높여가면 뭐 하는 짓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머니야말로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애들을 앞에 두고 너희 엄마가 머리가 나쁘니 어쩌니. 저라면 그런 말은 죽어도 안 해요. 아이한테라면 그것도 자기 핏줄이라면요. 전 바락바락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형님께선 어떻게든 저를 진정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전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시댁 식구들을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어요.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놈의 집구석관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었죠. 제가 서슬 시퍼렇게 덤벼들자 시어머니께서도 당황하시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더군요. 다른 어른들께서 시어머니에게 말이 심했다고 하시며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아이한테 하면 되느냐고 하더군요. 어쨌든 이 순간을 농담으로 넘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둘 생각이 조금도 없었답니다. 자기도 너무 흥분했어. 조금만 가라앉히고 천천히. 아니요. 전 이제 이 집 사람 안 하렵니다. 이혼 그까짓 거 제가 무서워할 것 같으세요? 저도 우리 애들도 이젠 이 집안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애들 무시하고 절 사람 취급 제대로 안 하셨던 거 뼈저리게 후회하는 날이 올 테니까 두고 보세요. 전 입고 있던 앞치마를 내팽개치고는 안에서 자고 있던 둘째를 품에 안고 나와선 첫째의 손을 잡고 그 길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나가는 길에 시아버지와 함께 차례에 필요한 제기를 꺼내던 남편을 마주했죠. 급하게 나서는 저를 본 남편은 당황하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전 직접 안에 들어가서 물어보라고 하고는 택시를 잡아 타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끝내 돌아보지 않았어요. 갑자기 잠을 깬 둘째는 잠투정을 하면서 칭얼거렸지만 전 그저 한 손으로는 둘째를 꼭 안았고 다른 손으로는 첫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지금 역으로 가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죠. 남편을 기다리면서 전 자꾸만 치밀어 오르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절대 울지 말자고 중얼거리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때였어요. 가만히 제 옆에 앉아있던 첫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눈가를 꾹꾹 누르더군요. 난 엄마를 닮았기 때문에 꼭 의사 될 거야. 그래서 엄마 아픈 곳 있으면 다 고쳐줄게. 훌륭한 의사 될 수 있어. 엄마 아들이니까. 전 첫째의 약속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기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첫째는 그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다른 손으론 제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첫째의 다짐이 너무 미안하고 슬퍼서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남편이 제 앞에 와서 섰어요. 울고 있는 저와 그런 저를 달래주는 첫째를 바라본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제 손을 잡아 일으키더군요.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저를 안아주고 다른 손으로는 첫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나한테 가족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이랑 두 아들이 전부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었어. 미안해, 여보. 당신이 그런 말 들을 이유가 조금도 없었는데, 진짜 미안해. 전 남편의 사고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는 그대로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둘째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와 아빠가 우니까 따라 울기 시작했고, 전 그 작은 주먹에 힘을 꼭 주고는 끝까지 눈물을 참았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과는 완벽하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나마 마음을 터놓고 지내던 형님과도 아예 연락을 정리했죠. 형님께선 서운해 하시면서도 저를 이해해 주셨고요. 자기 어머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더러 그래도 가끔 문자는 주고받자고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조금의 여지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누나마저도 단호하게 밀어내더군요. 그 일이 바로 지금부터 20년 전의 일이랍니다. 우리 아들들이 의사가 된 것은 아마도 그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렇게 공부에 열을 올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 첫째는 간담 체외과를, 둘째는 심장외과를 전공해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둘째는 형을 그렇게 쫓아다니더니만 결국은 의대도 따라가더라고요. 첫째는 동기와 결혼까지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문자만 주고받던 형님께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에 전 망설이지도 않고 형님께서 부르는 곳으로 나갔죠.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뀔 시간이었는데 형님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군요. 형님은 잘 지냈냐고 웃으시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모습이 꽤나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전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구나 싶었죠. 하지만 형님께선 좀처럼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죠. 한참을 빙빙 둘러 말씀하시던 형님은 결국 마음을 정하셨는지 충격적인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꺼내기가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데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사실 엄마가 좀 아프셔 옳게. 어머님이 아프시다고요? 어디 가요?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병원을 알아보는데 딱 올케가 생각나더라. 큰애가 아직도 그 병원에 있지? 전 형님이 왜 그렇게 망설이시며 얘기를 꺼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간에 관해선 첫째가 있는 병원이 유명했거든요. 형님께선 제가 나서서 어떻게든 해주기를 바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20년 전에 그 일은 저도 이젠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아있지 시어머니에게 딱히 감정이 남아있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첫째나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았죠. 전 형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얘기는 해보겠지만 장담은 못 드린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것만이라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에 와서도 전 한동안 멍하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얘기를 꺼내야 할 텐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타이밍은 또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이 다 집에 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더군요. 전 식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이런 저의 마음을 먼저 눈치챈 건 둘째였습니다. 후식을 먹다 말고 둘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빨리 하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전 첫째와 남편을 힐끔거리며 낮에 있었던 얘기를 꺼냈죠.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다는 그것도 수술이 필요할 정도라는 말에 흠칫거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고 나서도 첫째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는 어쩌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데요? 저희 병원으로 보낼 테니 저더러 신경을 써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설마?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기도 하고 수술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니까. 수술은 누구한테나 쉽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거든요. 다 위험하고 힘들죠. 냉정한 첫째의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는 뭘 또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핀잔을 줬지만 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첫째는 우선은 알겠다고 말하고 그날 저희 가족은 말을 아꼈습니다. 남편은 2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아프시단 말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더군요. 그날 그 역에서 가족은 우리뿐이라고 했지만 그게 어디 쉬웠겠어요? 천륜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칼로 자르듯이 잘라낼 수 있었겠습니까? 명절이 되면 생일이 되면 그날마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알았기에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간이 나쁘다는 말에 남편은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갔죠. 거기다 형님께선 시어머니께서 간이식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저 몰래 검사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간 이식을 할 작정이었던 것 같았죠. 형님은 날이 갈수록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를 곁에서 보기 힘드셨는지 몇 번이나 전화를 더 하셨어요. 핸드폰 너머로 초조해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지만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아침 모처럼 집에서 잠을 잔 첫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병실을 하나 마련해 두었으니 입원부터 하자고 하더군요. 간단한 검사가 추가로 있을진 모르지만 우선은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놓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그런 첫째를 보며 입을 탈싹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른다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출근하는 첫째의 등 뒤에 대고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입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형님은 연신 고맙다고 하셨지만 전 그저 첫째의 결정이었다고 말했죠. 형님은 시어머니를 만나볼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어요. 물론 전 아직 시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가보겠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미루기만 했어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둘째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께선 첫째를 전혀 못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매일 회진 때문에 병실을 방문하는데도 그저 의사 선생님 고맙다고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형도 그렇지. 할머니한테 입 꾹 다물고 허리 숙여 인사하는데 꼿꼿하게 받고만 있더라. 아, 진짜 형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어, 엄마. 넌, 넌 할머니한테 가서 인사했어? 내가 왜? 얼굴이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왜? 아니, 그리고 괜히 인사 갔다가 형한테 죽어. 엄마, 형이 내가 뭘 해도 오냐오냐 하지만 할머니한테 인사하러 갔다는 소리 들으면 가만히 안 있을걸? 전 둘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가 무슨 속셈으로 모르는 척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좋은 마음이 아닌 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어요. 형님께서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 간 이식을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검사를 받고 왔다고 말이죠. 나중에 알았지만 남편도 검사를 받으러 갔더라고요.
그 사실에 첫째가 화를 내며 무슨 생각으로 검사를 받으시냐고 난리가 났죠. 할머니가 아직도 믿고 지금도 너희 엄마한테 막말하셨던 것이 귓가에 생생하지. 그래도 나한텐 나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아프다는 말을 쉽게 모른 척할 수는 없겠더라. 그러면 전화 엄마하고 의논이라도 하시던가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남편은 적합할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그저 자신의 마음이 편했으면 싶어서 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란 말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가족들 중에서 형님과 더불어 간 이식 적합자였죠. 그 소식을 들은 전 남편에게 절대로 간 이식만큼은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말이죠. 남편 역시 자신이 적합자일 것이라곤 기대하지도 않았던 모양인지 깜짝 놀랐죠. 결국 시어머니께 간 이식은 형님이 하시기로 결정 났습니다. 모든 결정이 다 나고 나니 한 번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시어머니 병실 앞까진 자신 있게 갔지만 그 앞에서는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가서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시어머니께선 절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궁금하기도 했죠. 사과를 하실까? 아니면 그 일은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실까? 그렇게 망설이던 전 크게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시어머니께선 많이 야윈 모습이셨어요. 얼굴색이 좋지 않았죠. 저와 눈을 마주하신 시어머니께선 20년 전 그날과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과 말투로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하더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도 얻어먹을 것은 없나 싶나 보지.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병원도 올케 덕분에 들어왔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저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안 본 사이에 돈이라도 좀 벌었니? 그런데 학교 다니는 꼴을 봐서는 촌티가 줄줄 흐르는 것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야. 어머니는 아프시다고 하시더니 여전하시네요. 사람 무시하는 말씀은. 어머니? 내가 네 어머니긴 하니? 왜? 그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가더니 고작 나 아프다는 소리에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떨어질 유산이라도 있을까 싶어 쪼르르 달려오니? 역시 내 눈이 틀리지를 않았지. 나는 알았거든. 너의 그 천박함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역시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싶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은 나이가 들어 더 단단해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던 제가 우습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걱정하고 마음을 썼다니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남편도 불쌍했고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성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예상은 했는데 어쩜 조금도 비켜가지 않으시네요. 참 여전하세요. 사람들 눈 아래로 두시는 것도 그대로고 자신만 잘난 줄 아는 말투도 하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고 하죠. 아유,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무슨 일로? 시어머니께선 들어서는 첫째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는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던 의사가 마스크를 벗자 당황해 하시며 찬찬히 얼굴을 뜯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첫째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은 물론 남편의 모습을 알아보신 것인지 미간에 주름을 잡으시며 절 바라보셨죠. 심지어 하얀 가운에 달린 명찰을 확인하고는 금방이라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이 놀란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저 때는 그런 시어머니에겐 시선조차 주지 않고는 제 곁에 서서 제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형님께선 가볍게 목례를 하곤 말이죠. 형님은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볼 정도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셨어요. 얼마 뒤 또 다시 문이 열리면서 둘째와 며느리가 연달아 들어왔답니다. 다들 가운을 걸친 상태다 보니 시어머니께선 할 말을 잃은 듯이 입술을 깨물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특히 일그러진 시어머니 얼굴이 너무 좋더라고요. 워낙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첫째를 못 알아보셨다죠? 매일같이 병실에 왔다고 하던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첫째를 붙들고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다고요. 그렇게까지 하셨으면서 어떻게 못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첫째를 못 알아보셨으면 그럼 당연히 둘째도 잊으셨겠죠. 여기 심장외과에서 일하고 있고요. 여기는 작년에 첫째랑 결혼한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고요. 다음 달에 둘째도 결혼을 하는데 병원 앞 약국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오지는 못했어요. 손주 며느리 처음 보시죠? 의사라고? 애들이 의사가 됐다고? 그 애들이 어떻게? 어떻게 다 의사가? 제 속에 시어머니께선 말문이 막혔는지 정말 의사가 된 것이냐고 형님을 돌아보며 물어보셨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왜 못 믿으시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 눈 나쁘시면 안과에 얘기를 해두겠다는 말을 하는데 제 아들이긴 하지만 정말 얄밉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둘째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다시금 아이들을 하나씩 바라보셨습니다. 다 엄마를 닮은 덕분 아니겠어요? 할머니께선 제가 엄마 때문에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쉬우시겠어요?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어. 너도 참 한참 어릴 때였는데 말이야. 한참 어린 건 아니죠.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요. 한 20년 정도 됐죠. 그 많은 친척 어른들 앞에서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엄마를 닮아 의사는 못 될 테니까 포기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요. 제가 그 말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날 역에서 엄마가 우시는 모습마저도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잊으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명절에 덕담이라고 해주신 말씀인데. 첫째 말에 싸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곤 첫째를 바라보며 말씀하시는데 정말이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내 덕분에 의사가 됐으니 고맙다고 인사라도 할 작정이냐? 아니면 나더러 말이 심했으니 사과라도 하라는 말이야?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엄마가 잘못한 일이잖아요.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가지고 내가 왜?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듣기 싫은 소리였을진 몰라도 난 거짓말은 안 했다. 그래도 얼마나 피난을 노력을 했는진 알겠구나. 머리가 안 되니 손발이 꽤나 고생했겠어. 전 시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직접 들어보니 여전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거기다 어떻게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런 말들을 하는지 정말이지 이젠 놀랍기만 했습니다. 다만 며느리 보는 앞이다 보니 얼굴이 화끈거리기는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첫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그런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하곤 병실을 나가버렸죠. 형님은 사색이 되어 첫째를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첫째에게 다 얘기를 들었는지 방긋 웃으며 시어머니께 부디 이 순간을 후회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어요. 둘째는 휘파람을 불면서 기억엔 없지만 왜 형이 그렇게 할머니를 싫어하는지 알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려고 하자 둘째는 재빨리 저나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인사하러 올 생각도 없었다고 말하며 제 팔을 잡아 끌고는 나가자고 하더군요. 전 둘째를 다독여 내보내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검게 변한 얼굴에 파리한 안색으로 절 노려보고 계셨어요. 아주 잘 키웠구나. 어른한테 저 따위로 말하고. 의사는 겨우 어떻게 만든 것 같은데 저런 것들이 무슨 의사라고. 제 아들인 줄 모를 땐 그렇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더니 제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말도 쏙 들어가시나 봐요, 어머니.
전 첫째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평생 치욕스럽게 살도록 만들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시던 제 아들 덕분에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다는 걸 매 순간 곱씹어 보면서 사시도록 할 겁니다. 아마 어머니께선 그게 가장 큰 벌이 되겠죠. 이 큰 병원에 그놈 아니면 의사가 없을까? 꿈 깨라.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게다. 전 두고 보자는 말과 함께 병실을 나왔죠.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첫째가 이미 다 얘기를 했는지 남편은 시작부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으면 달라질 줄 알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시어머니께선 자신이 첫째의 치료를 거부하면 저나 다른 사람들이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자신이 얘기를 하면 첫째가 빠질 것이라고 확신하신 모양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그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의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께선 자신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상황에 꽤나 많이 당황을 하셨어요. 처음엔 상황을 설명하던 담당 의사도 첫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았죠. 그 상황에서 첫째는 자꾸 치료를 거부할 생각이면 다른 환자를 위해서 병실을 비워달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선 그 말이 또 발작 버튼이 되어서 아주 병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다가 곁에 있던 다른 환자분들의 핀잔에 바로 입을 닫아야 했던 일도 있었답니다. 병원에선 우리 가족의 스토리가 언제 소문이 났는지 의국 사람들은 물론 몇몇의 환자들마저도 알게 됐죠.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흉을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자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경과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고통이 더 심해졌죠. 결국 시어머니께선 첫째를 붙들고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살려다오, 살려줘. 아이고, 제발 아픈 것 좀 끝내줘. 저한텐 죽어도 치료 안 받는다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다른 병원으로 가시면 된다니까요. 아니야, 이 할미가 잘못했다. 구해줘. 아이고, 살려줘, 제발. 고통에 겨우 말을 이어가시던 시어머니께선 힘없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까지 하셨죠. 결국 그렇게 거절하던 치료를 받아들인 시어머니께선 수술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졌답니다. 당연히 그 수술은 성공을 했고요. 수술에서 깨어난 시어머니에게 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속삭였습니다. 평생 누구 덕에 살았는지 곱씹어 보시라고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의 손에서 다시 삶을 얻은 기분을 만끽하라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선 몽롱한 상태에도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말이죠. 아마 시어머니께선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상기하시겠죠. 이 모든 순간을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